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윤원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1.05명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인데요. 예. 이게 7년 만에 1.1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출생아 수를 보자면 예. 35만 명이 됐는데요, 작년에. 네.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맞습니다. 거로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도시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대도시가 매우 낮습니다. 예. 평균은 1.05명이지만 네. 서울이 0.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가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벌써 큰 문제는 작년부터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노동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 명 지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 비교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그 출산율이 한때는 뭐 일본보다 나왔는데 지금 일본보다 더 우리 출산율이 낮다고 그러던데 좀 국제 비교를 좀 해주시죠. 국제 비교를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출산율로는 세계 꼴찌입니다. 예. OECD에서 제일 낮고요. 그 2016년도에 한국 출산율이 1.17명이었는데 예. 이때 대만이랑 공동 꼴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왜 홍콩 같은 도시국가가 있는데요. 거기는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0.8명 정도 되는데요. 예.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나라를 비교하자면 한국이 제일 낮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또 프랑스라는 나라도 좀 유럽의 대표적인 저 고령화 저출산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예전에는 불과 10년만 전만 해도 1.5명 정도밖에 안 됐다가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지금 현재 2명이 넘어갔습니다. 2명이 예, 넘어갔습니까? 일본은 지금 얼마나? 일본은 지금 1.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출산율도 같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여성 경제 참여도 늘어나고 그런 게 막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우리나라 같은데 자연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인구 감소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통계청이 2016년도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마도 2036년일 것이다. 네. 근데 작년에 벌써 떨어졌지 않습니까? 35만 명대로. 뭐 20년 앞당기 전에. 맞습니다. 20년이 앞당겨졌고요.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또 다른 추계를 했는데 2028년 정도면 네.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2028년 정도면 총 인구가 그때부터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총 인구가 2028년도가 아닌 네. 10년도 안 돼서 더 전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뭐 저출산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매년 한 10조씩 해서 한 100조 이상을 네, 돈을 맞습니다. 퍼부었는데 그러고도 이런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주변에 다 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일단 크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청년들이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결혼을 매우 기피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그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특히 남성이 그 육아를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여건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출산율이 낮고요. 또 다른 문제는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더라도 아이 낳는 평균 몇 살 여성이 아이를 낳냐면 32살이 낳습니다. 너무 많은. 네, 10,000원으로 나니까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르면 10,000원의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아이를 낳기 매우 어려워요. 한 명 놓으면 네, 놓기가 힘든 그래서 상황이에요. 더욱더 지금 나이가 오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참 대책이나 이런 많이 내놨는데도 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안 먹히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좀 뭐 그래도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사실 이제 인구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이제 성장 잠재력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정부에서 그런 인식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그 정부에서 저 인구 출산을 담당하는 저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네. 정부에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변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요소를 다 정부에서 저 정책으로 할 수는 없고 킹핀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자리면 될 자리. 네.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취업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게 중소기업에 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스매치를 풀고 그리고 창업을 열리고 그리고 서비스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일자리 다음으로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일자리 다음을 하게 되면 주거와 교육의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주거 문제와 아이들에 대한 특히 우리 사교육비, 대학 입시 문제와 연관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싼 있습니다. 집을 네. 뭐 결혼하면 저 임대 주택 같은 거 네, 아주 싼 걸 젊은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줘야 되고 지금 뭐 교육비도 너무 맞습니다. 부담이 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저 교육비는 특히 다가구 경우는 거의 뭐 무상으로 가야 되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책은 정부에서도 그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명에서 2명이 넘어갈 때는 GDP의 5% 정도를 프랑스가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양육수당이랄지 뭐 남성의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예, 직장에서도 이게 좀 그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를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